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산의 기능 중에는 복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일정 기간 형성되는 재산은 기부금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재산이 증가할수록 일정 기간 형성되는 재산이 증가할수록 기부금 역시 증가한다. 그것은 왜 그런가? 기부율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기부율이 좀 줄었죠.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큰 변동은 없는데 경제 사정에 따라서 1%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 알 수 있죠.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전문적이겠죠.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식으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죠. 농림국가에서 문제는 뭐라고 했나요? 인구가 증가하면 농림국가에서는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토를 확보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데 농토의 증가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거지가 생기죠. 거지를 구제하는 게 복지잖아요. 거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길거리 돌아가면서 구걸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죽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더라. 그 사실을 확인을 했죠. 볼게요.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1960년부터 60년간 2020년까지 본 거죠. 최소한 10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거지가 되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성냥팔이 소년처럼 거리에서 죽어야 할 형편이었다. 한국은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서울 인구는 1940년 93만 5천 명에서 1960년 244만 5천 명으로 150만 명 증가하였다. 150만 명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도 한번 볼 필요 있겠죠. 하나 정도만 더. 부산 인구는 1940년 24만 9,724명에서 1960년 116만 3천 명으로 91만 3천 명 증가하였다. 두 개 합치면 240만 명이죠. 도시들이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과반수 이상이 그래요. 농민이었는데 농사 안 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20년간) 두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만 하더라도 240만 명이다. 대구나 광주, 대전과 같은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지만 도시에 몰려든 빈민들이 최소한 25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짜 300만 명에 이르냐? 뭐 이러니까 이런다 했겠죠. 다 계산해 봤겠죠. 부산하고 서울만 합쳐도 250만에 이르고, 인천도 보면 어떤가요? 대구도 보면 17만원에서 67만, 한 40만 이상이 유입되잖아요. 40만이 유입되죠. 인천도 한 20만 명 유입되고 300만 명 넘어가잖아요. 광주 한번 볼까요? 6만에서 30만 명, 24만 명이 광주로 유입되잖아요. 300만 명이 훨씬 넘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 인구는 증가했지 감소하진 않았다. 예를 들어 변변한 도시에 없는 전라북도는 인구가
159만 8천 명에서 239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때는 또 농촌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300만에 이르는 인구가 농촌에서 떠나겠죠. 농촌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에서 고대 농경국가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왜 쇠퇴하고 멸망했을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정확한 자료도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상황이 다르지 않았겠죠.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니까. 농경국가의 실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의 실정을. 왜 신라가 방대한 영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몇백 년 지나니까 멸망했을까? 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농촌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농촌 인구.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사실은 한 1990년 이후에나 개발됐지. 서울, 인천 빼면 다 농촌이었죠. 서울, 경기도 합치면 280만이었잖아요. 여기 인천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서울을 빼면 한 180만인데 서울, 경기도가 분리되죠. 60년대 이러면. 그러니까 180만인데 경기도만 270만이 되잖아요. 경기도도 역시 증가했다는 거예요. 60년까지만 해도 농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농촌에서 배출되는 빈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경상북도, 대구가 분리되기 전이죠. 한 240만에서 380만. 60년까지만 해도 농촌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변변한 도시였던 전라북도는 인구가 159만 명에서 239만 명으로 증가했다. 농촌 인구도 증가했다. 즉 향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인구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했지. 감소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1960년에 한국 인구는 2,400만 명인데 인구의 증가가 없고 농업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20년에 300만 명에 이르는 빈민들이 생겨나고 빈민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 도시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농토를 얻지 못하면 도시 가서 직장 구해야지. 안 굶어 죽죠. 확실한 거죠. 이런 도시 빈민들을 잘못 처리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고대 같으면 왕조가 뒤집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60년간 발생할 거지수는 근데 약간 농업생산성도 얘기하죠. 농업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떡하나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더 많은 거지들이 유입되죠. 보다 적은 인원으로 농사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이 정도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정부도 무너졌잖아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짓인들 못 저지르겠어요. 그러면 60년간 발생한 거지수는 900만 명에 이른다. 20년간 300만 명씩 발생하면 60년에 몇 명이 생기냐.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죠. 아니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죠. 900만 명. 최소 900만 명 이르렀을 거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도시거리를 헤매다가 죽을 인구가 900만 명에 이른다는 말이다. 실상 이러한 문제는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러한 이유로 농업이 중심이 된 고대 사회에 상당수의 노예가 존재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죠. 노예가 왜 존재했을까? 전쟁이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노예가 있잖아요. 조선도 그렇고. 조선은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르지도 않았잖아요. 노예로 쓸 전쟁 프로도 없었잖아요. 침략을 당하면 침략을 당했지 정복하러 간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노예가 많더라. 이제 농토를 얻지 못한 농민들이 대거 양상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농민이 되는 거죠.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노예라도 되어서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 수가 무척 많았다는 말이다. 고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러한 시기에 군사정부가 등장하여 수출 중심의 사업체를 육성하여 사회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여 수많은 사업체와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수는 농업에서 발생시키는 일자리 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대혼란에 빠졌죠. 국회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됐죠. 내각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죠. 그때 혼란이 어땠을까? 국회 중심의 국가는 어떤 혼란이었을까? 집권당도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본성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성품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성향이 추구하는 바는 우파의 뜻이었다 하더라도 사람 성향은 비슷했겠죠. 민주당 사람들이. 되게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하야한 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대혼란이 오자 군사정부가 등장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뭘 했나요? 군사정부가 뭘 추진했나요? 다 아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시기에 군사정부가 등장하여 수출 중심의 사업체를 육성하여 사회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여 수많은 사업체와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업체에서 발생시키는 일자리 수는 농업에서 발생시키는 일자리 수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인구의 95%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먹고 살잖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시는 거지로 넘쳐나고 굶어 죽는 사람 천지고 나라가 가난한데 어디서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 살려요. 한계가 있고 즉 거지로 살다 거리를 헤매다 굶어 죽어야 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나아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잘 알죠? 이제 이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이 시도를 안 했으면 계속 고대 농경국가처럼 농촌에서 빈민들이 생기고 도시로 몰려들고 굶어 죽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 시대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절반은 되잖아요. 그 시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시도 안 했던 시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겠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봐도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기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은 잘 살아보세요였는데 이는 우리도 거짓 신세 면해보세요의 다른 말이었던 것이다. 한 3, 40년 전만 해도 거짓 많았어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잘 살아보세요와 똑같이 잘 살아보세요는 다른 말이다. 똑같이 잘 살아보세요에 꽂히면 결국 공동생산 공동소비나 각자 생산 공동소비에 이르게 되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지만 잘 살아보세요에 꽂히면 3차 인류혁명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잘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면 공동생산 공동소비나 각자 생산 공동소비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즉 군사정부가 3차 인류혁명을 선택한 일은 매우 우연적이었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큰 복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잘 살아보세요와 똑같이 잘 살아보세요는 다르죠. 경제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빠지기 쉽죠. 근데 잘 살아보세요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참하게 살았지만 실상은 밝혀지지 않고,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같이 메이지 유신과 같은 개혁을 선택한 거죠.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겠죠. 당시 군사정부 인사들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하고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일본의 어떤 개혁 과정을 경험상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기가 아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검증이 됐고, 즉 군사정부가 3차 인류혁명을 선택한 일은 매우 우연적이었지만 큰 복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군사정부가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군사정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사례일 뿐이고 재산과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3차 인류혁명의 핵심에 도달하였고 그 의지가 아무리 굳세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사업체에 투입할 재산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농업사회가로서는 큰일 나겠다. 알았던 거죠. 그래요.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부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정부였다고 보면 돼요. 신라 이후에. 그렇죠. 신라 역시 그런 사실을 알고 영토를 넓히고자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1300~1400년 만에 한 1400년 만에 제일 똑똑한 정부가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정부가 들어섰던 거예요. 한국에는 사업체에 투입할 정도의 남는 재산이 없었다. 그래서 사업체를 육성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아니, 재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가난한데 사업체 투입할 재산이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 생각에 이르겠죠. 실천하고자 하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방법을 찾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군사정부는 세계에 남아도는 재산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특히 일본에 남아도는 재산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1945년 이후 단절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뒤 1964년 정도에 정상화했죠. 일본으로부터 지원받는데 성공하였다. 나와있죠. 미화 3억 달러와 대등한 엔화 가치를 갖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미화 2억 달러와 대등한
그 2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래요. 자금을 장기 저금리 차관으로 이렇게 지원받는다. 이 계산해보면 100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현 시대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사업체에 투입할 재산을 마련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일본도 사실은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사업체에 투입할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때 대주지 않고 그냥 하다가 말았으면 그냥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굶어서.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3차 인류혁명을 실천하였지만 그 반발은 거셌다. 거셌죠.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사건건 반대했죠. 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건 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건 생산성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을 육성하건 다 사사건건 반대했죠. 민주당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반대했죠. 군사정부가 굉장히 유능한 거예요. 반발에도 무릅쓰고 반발하면 이거 국민들의 지지가 안 좋겠다 생각하고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진행한 거 아니에요. 사업체 투입할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할 때도 한 가지만 보죠. 뭐 반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 위키 그래 이렇게 하려고 자금 재산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야당과 대학가는 크게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로 올라와 격렬 시위를 했다. 반발 세력들이 격렬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규모가 컸던 것은 1964년 6월 3일 시위 이른바 6.3 항쟁이다. 그래요. 대규모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원래부터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요. 문인만 우파 인사였지. 뭐 특별히 그냥 뭐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그렇다 해서 이 3차 인류혁명을 실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악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뭐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래 매사에 반발했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 세력은 총력을 다해 사사건건 반발하였으며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저지하고자 했다. 물론 군사정부는 그와 같은 반발을 무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하지만 희생자 수는 3차 인류혁명을 통해 구제한 사람들 수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래요. 이 분명한 현실이죠.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서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에 성공해서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 풍요로워졌죠.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훨씬 풍요로워진 거예요. 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굶어 죽을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르는 것도 구제했고. 근데 그 희생자 수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1979년 부마 폭동과 1980년 광주 폭동에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어떻게 되니 알면 표로 만들어줘. 다음은 1979년 부마 민주안전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AI가 말도 많고 말도 잘 안 듣죠. 부마 폭동이라 했으면 부마 폭동이라고 답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건, 부마 민주항쟁, 사망자 수,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명확하지 않음. 부상자 수 안 나와있죠. 1058명이네. 뭐 크게 다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마 민주항쟁에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다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162명에서 166명 추정, 부상자 941명에서 4300명. 많이 잡아도 166명이죠. 다친 사람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때 다쳤다라고 얘기하면 다친 거니까. 작게는 941명, 많게는 430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공식적인 사망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부족하며 이 폭동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사망자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폭동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죽었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국소수니까 그렇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양한 출처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다르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누구나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는 한 160명 정도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때 죽은 사람들 다 광주 폭동으로 인해 죽었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 집어넣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한 160명 정도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900만 명에 비하면 반발해서 죽은 이들도 뭐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죽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필요했던 거는 이 성격이 뭔가요? 민주화 운동은 3차 인류혁명을 달성하자 이런 건 아니었죠. 민주정치 이제 그런 열망, 학생들의 열망. 또 민주정치란 건 결국 뭔가요? 선거로서 뽑자 정치 지도자를. 뭐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또 지역 출신의 정치인 김대중 후보,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을 지역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이 좌절되니까 좀 과격하게 일어난 거죠. 그 성격은 3차 인류혁명과는 무관했죠. 오히려 반발 세력이었죠. 근데 그런 사건은 예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요. 반란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반란이 혁명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혁명을 했기 때문에 혁명인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 이롭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했잖아요. 그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 폭동의 문제는 뭐냐? 그 사건 자체는 뭐 흔히 일어나는 20세기에 열풍이 부은 어떤 민주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이제 권력 투쟁이죠. 3차 인류혁명과는
무관하고 기본적으로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3차 인류혁명에 반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좀 권력 투쟁적 측면이 강하고 뭐 반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이 사건 자체에 뭐 크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사람 다 알겠지만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들, 좌파 인사들을 대거 양산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작용화되고 좌파 인사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원래 뭐 호남 지역 사람들이 좌파 인사들은 아니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 폭동은 한국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지니게 된 거예요. 왜? 이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5.16 혁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혁명이라는 명칭을 딸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혁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간 이어온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3차 인류혁명을 통해서. 근데 그 5.18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남는 재산이 사업체에 투입되어 사회적 약자인 거지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며 확인했죠.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체를 육성하는 데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체 육성하는 데 성공하면 대량으로 거지들을 구제하니 이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그래요. 구제한 거지들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최소 1,000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지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인류혁명의 의미를 잘 파악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하냐, 독재를 하냐, 뭐 왕정을 하냐, 귀족정을 하냐,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왕정했으면 그 고대농경 국가 왕정은 다 정부도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 얼마나 인류혁명을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민주정치를 해서 달성되면, 잘 달성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 권위주의 정부를 좋아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3차 인류혁명을 빨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농가 인구가 계속 급감하잖아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260만이 줄잖아요. 농가 인구가 다 도시로 유입되는 거죠. 근데 국정기조 3차 인류혁명을 포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그냥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간에 IMF도 터지죠. 2010년에서 2020년 2000년에서 2010년 100만 명이나 줄어요. 좀 폭이 줄긴 했지만 100만 명 유입되는데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에는 좀 폭이 줄죠. 그래도 거의 100만 명이 70만 명에 육박해요. 2010년까지는 총력을 다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총력을 다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래요. 농민들의 유입, 빈민들의 유입이죠. 60년에서 70년까지 어떻게 하나 70년부터 계속
70년에서 80년까지 400만 명이 유입되죠. 60년에서 70년까지는 농가 인구가 줄지는 않죠. 근데 그리고 농토에서 농민들이 있었는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는 또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었다는 거죠. 확인했죠. 300만 명씩 유입되고 있다는 거. 80년에서 90년 사이, 10년 사이에서도 300만 명이 유입되잖아요. 90년에서 2000년까지도 260만 명, 거의 300만 명 유입되고 계속 집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집중 안 하면 거지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